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0회 전선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계정 과목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계정 과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시고 금액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체크하면요, 자,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700만원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죠? 답이 선입선출법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할 거를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과대계상되어 있고요, 비용은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기에 있는 거를 따지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은 자산의 과소계상 틀렸고요. 2번 부채의 과대계상은 상관없고, 3번 단기순이익이 과대계상, 4번 매출총이익의 과소계상되어 있는데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니까 단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어 있겠고,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니까 매출총이익도 과대계상이 되겠습니다. 5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발행 주식 총수의 1주당 액면금액이고요. 2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3번 매도가는 증권평가손익은요 자본 조정 항목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도가는 증권평가손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암기하라 그랬죠. 기타 부가손익 누계.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정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이다. 2번 고정 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거. 3번 가공 원가란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공 원가는요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가 더해진 것이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원가자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그쵸? 직접 재료 원가는 크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초에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을 빼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문제 주어진 것처럼요, 총재료 원가 있고요, 직접 노무 원가 있고, 제조 간접 원가가 있어서 직접 재료 원가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요, 지금 7번 문제는요, 지금 첫 번째 요거 설명한 게 아니라, 그쵸, 우리가 역산해서 구하는 문제니까 역산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총제조 원가는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거다. 그쵸? 그런데 직접 노무 원가 주어져 있고, 제조 간접 원가 주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은 9에서 그쵸, 얘네들을 별도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재료 원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원가의 25%니까 100만원일 거고요.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2배니까 200만원이겠죠? 그러면 답은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고요. 천천히 작성을 하셔서 푸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8번 한국의 직접 노무 시간의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매입하고 있다. 단기초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200만원이고요.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거는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요거 무조건 맞는 방법 특강을 별도로 올려놨기도 했고요. 관련 유형별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적계별원가, 정상계별원가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똑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놔주시면 되겠고요. 예정 배분율을 구하시면 되겠다. 자, 문제에 봤더니 제조과정원가 예산이 200만원이래요. 그쵸? 예정 지정 노무 시간은요 200시간. 그러면은 얘는 예정 배분율은 10,000원. 그쵸? 단기반 현재 실질 제조 관점 원가는요 250만원인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250만원. 예정 배분율이 여기 10,000원이니까 실제 배분 기준은요 250만원인데 10,000원 나와야 되니까 10,000원인데 250만원 나와야 되니까 나눠주시면은 250시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9번 공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송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그렇죠. 2번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부스러기 등 작업 해물의 순실현 가치는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반적으로 차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요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작업자의 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정상 공송 원가는요 발생한 기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4번 정상 공송 수량과 비정상 공송 수량은요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수량 자체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무엇인가? 자, 평균법이죠. 자, 공식 보겠습니다. 평균법에 필요하지 않은 거 뭐예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죠. 그렇죠? 요거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자, 기말 제공품 필요하고요. 단기총 지정과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완성품 물량 필요하죠? 기초 제공품의 물량은 어차피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평균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시면 이론도 상당히 많이 풀린다는 것들을 제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보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이 문제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재공급이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기의 다른 과세사 합성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의 사표에 있고요. 자, 2번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요. 여기는 공급이 아니고요. 3번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무상이거나 무상으로 견본품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하는 경우에도요 해당하지 않고요. 자, 4번 보시면요.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 생산한 승용 자동차인데 2000cc이기 때문에 업무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자기의 다른 과세사 합성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경우는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원료 또는 자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 위제가 되기 위해서는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매 목적일 때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12번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지세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뭐다? 면세다. 그쵸? 그래서 면세는 역진성 완화고요. 영세율의 목적은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다. 답이 1번이고요. 자,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면세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면세는요. 불완전 면세제도예요. 서로 다릅니다. 잘 2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3번 부가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업자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요.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몇 %냐면 3%입니다. 그래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거는 우리가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가공하는 것들은 가장 센 3%가 적용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체크하면요. 답은 1번인데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요. 잉여금 처분 결의 1이에요. 자, 이거랑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옆에 있는 인정상여예요. 해당 사업 용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은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요. 잉여금 처분 결의 1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빼더라도 1번, 2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위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간편장부 위무자와 복식부기 위무자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아마 문제에 나올 건데 요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처분 손실을 우리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은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거는요, 양도소득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조금 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보기 하나하나가 모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5번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 문제 1번입니다. 에코전자의 상장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1주당 6만원에 취득했대요. 대금은 증권 거래 수수료와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의 거래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예금이 603만 원이 나갔는데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2번 신한은행의 예금에서 이자 수익 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했으니까요. 원천징수세액은 뭐다?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원천징수세액은 또 친절하게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납세금은요,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본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한 장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250만 원을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지출은 차입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신축 공사 중인 건물은 2024년 2월 28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에 발생한 부대 비용도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우리가 2023년에 2024년 문제를 푸는 거니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얘는 뭐다? 건설 중인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4번 당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생산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이고요. 영업부서는요 확정기여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퇴직급여는 무조건 DC형만 나오니까 DB형은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원칙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1회 이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4번 문제를 유심있게 보셨다가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형, 확정 기여형은요,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타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은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 하니, 확정급여형 DB형은요, 뭐냐면은, 퇴직연금을요, 사회에 적립을 해서, 우리가 사회기관에서 퇴직금을 대신 굴려주는 제도예요. 물론 DC형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DC형은요, 납입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DB형은, 약간 좀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요, 우리가
사회적립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주 지유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요.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거는 선급금, 받은 거는 선수금. 자,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내가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고요. 남이 발행했으면 현금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포인트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체크를 했으니까 이 체크한 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번 신화에서 영업부서에 매출 초에 선물로 증정했대요. 그러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불공이 되겠네요.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의 접대비와 관련된 거 거래처 신화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했으니까 여로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장에서 생산부서가 사용할 선풍기를 하나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되어 있으니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일 매출 전배에 현금 영수증 발행됐으니까 현금 과세 61번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하나마트로 해서 그냥 바로 매입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미국 UFC사에서 제품을 $10,000의 해외 직수출을 했고요. 8월 31일에 수출대금 전액을 달러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받은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받은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선적일의 환율로 매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해외 직수출이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요 16 수출로 해서 직수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명확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31일에 기수령한 계약금 180만원 있네요. 미리 수령한 계약금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선급금, 선수금 있었죠? 그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수령한 계약금이 있으니까요. 선수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수금 180만원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다.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매출한 거니까 과세 유형은 11 과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크림으로부터 수출료 원재료를 매입을 했대요.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크림에 매입을 했고요. 영세열 전자세금계서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세금계서를요 52 영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그냥 바로 원재료 보통 예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부가지세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3년 제2기 부가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산은요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봤더니 회계부서의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생산부서의 보관창고 신축 공사비, 업무용 수용차 구입, 영업부서의 에어컨 구입이 있어요. 전부 다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뭐 건물인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및 프린터는 기타고요. 보관창고 신축 공사한 거니까 건물, 구축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수용차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카테고리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에어컨은요 따로 없으니까 기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상호랑 비고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타이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답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발제를 해봤습니다. 잘 구분하셔가지고 여기 날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산 구분,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해서 단순히 타이핑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3년 제1기 부가지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지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볼 거예요. 매출 자료 봤더니요. 전자세금계에서 매출액이 있고요.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해외 직수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넣어주시면 되겠고.
매출은 특이한 거 없네요. 그쵸? 자, 매입 봤더니 전자세금계에서 수취한 매입액이 있는데요. 운반용 화물자동차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재고자산 매입액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고정자산 매입이랑 일반 매입액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입액 봤더니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구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과 고정자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은요. 공제 대상인데 대표자 개인용 물품 매입은요. 불공이니까 대상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신용카드 매입액의 불공은 뭐다? 우리가 부가지세 신고서에 아예 처음부터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각각 구분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 봤더니요.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90만원이 있고요. 전자신고세 공제를 적용해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지세에 가셔가지고요. 부가지세 신고서에 자, 1기 확장이죠. 자, 그래서 매출부터 해볼게요. 전자세금계에서 매출액이 3억 2천인데요. 영세율이 있으니까요. 여기 3억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세율이 2천.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이고 현금연수증 있죠? 해외 직수출은요, 1,5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발행분이 공급 대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라고 돼 있으니까. 자, 매입 자료 봤더니요. 세금계산서 봤더니 고정자산 매입이 아까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고자산 매입이라고 돼 있었죠. 1억 3천. 그쵸.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 있죠. 그래서 여기 일반 매입에 얼마냐면은 아까 봤던 100만원 빼고요. 여긴 600이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 90만원이 있으니까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이 90만원. 그 다음에 자, 전자신고세 공제 여기 만원 넣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부가지세의 3번 전자신고는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 가보겠습니다. 23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지세 관련 자료인데요. 자, 회계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세액은 자비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보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요 거꾸로 차대를 바꿔서 없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산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신고세 공제 자비액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대는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2번 장기차액금 중에서 2024년 6월 30일에 돌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장기차액금은 뭘로 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다. 3번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액에 대하여만 기말잔액에 1% 대손율을 적용해서 보충법에 의해서 대정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를 유의해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대손상각비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잔액을 조회하신 다음에 대손율 1% 적용해서 실제로 대손상각비를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계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쭉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조회했더니 5억 8,348만원 나오고요. 대손충당금이 250 쌓여 있어요. 자, 1% 설정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차액인 333만 4,800원만 추가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미수금은 봤더니 대손충당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외상매출금은요 대손상가비 계정을 쓰는 것이고요.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가비 계정을 쓴다는 것만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4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에서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1600이래요. 해당 영업권의 취득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회사는 영업권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다? 무형자산 상각비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의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무형자산의 원래 계정에서 깐다. 지금 문제에서는 영업권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이렇게 와야 된다. 그쵸? 포인트가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각비를 역산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업권에서 직접 까야 된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취득가액에서 1년치 상각을 했더니 1600이 남았어요. 그쵸? 그럼 취득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나누기 5를 했는데 얘가 160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취득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하시면은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2천만 원인데 상각비가 4천이죠. 그쵸? 그래서 23년 감가상각비는 4천이 죄송합니다. 4천이 아니라 40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각비 400, 대변의 영업권 400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5번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결산을 수행하시오. 자, 재고자산의 결산자료 입력 방법은요. 무조건 재고금액은 자동결산으로 입력하시고요. 평가나 감모 같은 게 나왔을 때는요, 수기 결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를 봤더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인데 재고 금액만 바뀌는 항목이 있지, 우리가 평가나 감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요, 자동 결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원재료 봤더니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이 원재료 누구 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내 거니까 9300에 200 더해서 9500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제공품은 아무것도 없고요. 제품 봤더니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 제품이 있대요. 그쵸? 수탁자가 보관 중인 거는 뭐다? 아직 팔리지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누구 재고? 나의 재고다. 그래서 원재료는 9,500, 제품은요 1억 4천, 제공품은 7천으로 확정하신 다음에 결산자를 입력하셔가지고 원재료 9,500, 제공품 7천, 제품 1억 4천 넣어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해서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1번 다음은 도원기업의 사무직선 김우리의 6월 급여 자료예요. 아래 자료 이용해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랑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양가족 명세 봤더니 모두 거주자인 내국인에 해당하고요. 김우리는 세대주고요. 2024년 총급액이 5,200만원. 이 현지는요 배우자인데 소득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고요. 김아현은요 입양 자녀인데 소득이 없고 2023년 1월에 신고했으니까 얘도 일단 공제는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6월분 급여자료 있는데요. 있는 거 그대로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봤더니 식대는요. 당사는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는 뭐다? 비과세가 아니다. 즉 과세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다. 그리고 육아수당 봤더니 당사는 6세 이하 자녀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대요. 육아수당은요 비과세 대상은 맞는데 보다 한도가 10만원이에요. 근데 한도가 10만원인 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요 항목 보시고요. 그대로 단순히 넣어 주시면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실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김가병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 및 관련된 탭을 모두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가족사항 봤더니 김가병이 있고요. 본인은 소득금액이 6,500만 원이고 총 급여액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주다. 자, 강희영은 배우자인데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넘으니까 공제가 안 되겠죠. 김수필을 봤더니요. 부친인데 소득 금액이 90만 원인데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 자, 아들도 공제되고요. 딸도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배우자만 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추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이고요. 보장성 보험료 봤더니요. 본인 거 되고요. 배우자 거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쵸? 자, 김수필 부친인데요. 요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만기까지 납입액이 만기 환급액보다 큰 경우니까요. 얘도 결국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말장난 시켜놓은 거예요.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크니까 그쵸? 환급액이 더 크면은 얘는 보험료 대상이 아닌 건데 만기 환급액이 더 적기 때문에 얘는 된다. 지우시면 안 돼요. 말장난 시켜놨으니까 함정입니다. 자, 딸은 당연히 되겠고요. 자, 교육비 봤더니 본인 거 되고요. 아들 거는 어떻게 된다? 되는데 한도가 얼마다? 300만 원이다. 그리고 바이올린 학원비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넣어주셔도 어차피 한도가 300이기 때문에 300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딸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교육비는 당연히 된다. 그리고 위료비도 시험 보정료 안경 구입비인데요. 잠시만 이게 저장이 안 됐네. 자, 얘 되죠? 한도 얼마다?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자, 한도가 50만 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 목적 위료비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위료비는 다 된다 그랬죠. 김준희 딸도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도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뉴스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김가보용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부양가족부터 보시면요. 자, 여기서 배우자만 김희영 배우자만 부였죠. 나머지는 우리가 대상인데 부친은 60세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세 이하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녀들은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장서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해보죠. 자, 본인은요. 보험료가 일반 보장성이 30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이 없었어요. 그쵸? 전부 다 일반이죠. 그 다음에 김수필 부친에서 생명보험료 15만원. 그 다음에 마우스가 지금 잘 안되네요. 자, 김정은 없고 김준이 35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누락 없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교육비 가보겠습니다. 교육비 봤더니요. 김강현 본인이 500만원. 국세청이니까 여기 국세청에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정은 아들. 얘가 얼마냐면 한도가 300만원이죠. 300만원인데 그냥 800 넣으셔도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준희 딸 180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위료비 넣어볼게요. 자, 위료비는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뭐야? 교육비 구분값. 뭐가 누르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김정은은 봤더니 김정은이 아들인데 초등학생이니까 얘는 초중국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김준이는요, 취약정 아동이니까 1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김가용은 본인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미료비는 여기 눌러서. 자, 그래서 미료비는요, 봤더니 김가병 본인, 부친, 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본인 일단 다 넣어보고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한도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부친 얼마냐면은 150. 그 다음에 김준이 얼마냐면은 25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가지고요, 김가병 쓴 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총 2150이에요. 그쵸? 2150인데 자,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등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150으로 넣어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 저축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금 계좌 저축 계좌 납입액 여기 연금 저축 계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2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코드는요, 농협중앙회 및 상인화 기관 계좌번호는 301-02-228451. 당년도 납입 금액이 600만원. 그래서 600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한 것들을 모두 다 한 번 더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든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기도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